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온비도 공매가 아직 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인 거죠? 아, 그건 아니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그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아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8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인데 중에 10%를 신청과 함께 계약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 잔금은 12월까지 납부를 하면 되고요.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정부 KBC세가 15억 원 미만이라면은 5억 원까지는 LTV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4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무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더라도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4일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된 낙찰자가 바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에 가서 내가 왜 삼성동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게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납득이 가게 되어야 되고요. 예. 또 지방에 계신 분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서울 삼성동에 거주해야 되는지 직장이 거기 있다든지 이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을 구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가량의 이행상대금도 납부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납득이 되게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납득을 못 시키면 그러면 당첨이 취소되는 겁니까? 예, 당첨은 취소되고요. 계약금은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후순위에 있던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예, 순위는 아마 5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아마 순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복잡해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들이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상황 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에 비해 교통량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도발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 금천교 부근 선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뒤로 신정교부터 금천교까지 꽉 정체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혼잡합니다. 서울 쪽은 송악부터 목포 방면은 서평택 나들목부터 밀려있고 계속해서 목포 쪽 남북권인 몽탄 3터널 부근 일자로에서는 추돌사고도 처리 중이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 소양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진화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연기가 많이 나고 있으니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권이 하라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 3편부터 남양주 유흥소 화곡부터 서울까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마성터널부터 양재터널 사이와 호법 분기점 일대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따라잡기. IT 따라잡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게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이버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방해하고 자사 제휴 쇼핑몰에게 특허를 줬다는 건데요. 네이버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이 일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7일부터 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이버 이슈를 두고 조작이다 아니다 관련돼서 상당히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방해하고 자사 제휴 쇼핑몰에 특허를 줬다 이게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1번가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옥션도 있고 뭐 우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쇼핑몰을 어떻게 들어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를 찾아서. 그렇죠. 대부분 다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다가 뭔가 가격 검색을 넣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그 중에서 최저가인 상품을 나오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2012년 전까지는요 네이버에서 그냥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개 있는 쇼핑몰 거를 검색해서 비교해주는 서비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가 직접 이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건 아닌데 네이버에서 마치 11번가나 옥션처럼 그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네이버 안에 샵앤이라는 데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슈가 생긴 거냐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게 생긴 이후에 검색을 하면 11번가나 옥션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와 제휴되고 있는 네이버의 오픈마켓에 있는 내용들이 더 빨리 나오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작했다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 알고리즘을 우리가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맞춰서 편의성 있게 이제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복잡해.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그렇죠. 쇼핑몰 주인이 자기도 거기다 정보를 하나 내면서 제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다가 정보를 내고 네. 다른 점포들은 유사 점포들은 찾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냥 운영해서 소개만 해주고 연결만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시키면서 심판이 유리하게 자기네 쪽에 잡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심판의 입장과 제 입장을 동시에 하면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조정했다는 건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6번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선수로 못 뛰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샵 애인이 출시된 게 2012년 4월 전인데 이때 이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비해서 가중치를 조금 더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검색을 했을 때 한 번 검색해서 예를 들면 A 쇼핑몰에 한 번 나오게 됐으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이버 거는 뭐 1.5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출 순위가 어떻게 네이버 계속 올라가게 돼요. 경쟁 맞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 번 더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해서 샵에는 상품이 노출되는 비율을 정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당 경쟁이냐 아니냐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네.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적으로 위에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나머지 오픈마켓들은 워낙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도 보고 싶은데 지금에 있는 검색의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게 아예 노출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자신의 자사몰이든 아니든 간에 관련돼서 노출시킬 수 있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이라는 게 어쨌든 네이버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샵앤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네이버 페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간편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최근에 네이버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 페이를 출시를 앞둔 2019년 4월에도 어떤 게 있었냐? 오픈마켓, 그러니까 자사의 오픈마켓,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오픈마켓에서 상품 노출 원래 제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 곳의 쇼핑몰에 있는 게 다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을 하면 다양한 쇼핑몰들이 올라올 수 있게 검색에 제한이 있는데 그게 네이버 자사권 8개로 검색이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10개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지에서 이제 네이버 게 2개 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 게 2015년 4월에 나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에서는 계속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온라인 판매물에 올라온 상품에서 자사의 것들을 압축으로 계속 배치시키려고 한다. 경쟁사 제품을 뒤로 밀어내려는 인위적인 조작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아니다. 그런 부분만 지금 뽑아서 공정위에서 우리에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공격을 하는 것이다. 뭐 의도적으로.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도 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쇼핑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거 말고 동영상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그 전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국내에 있는 동영상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판도라 TV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원래 스스로 네이버 TV라는 거를 좀 발전시키기 전에는 네이버 포털 안에서 다양한 국내 그 영상들을 볼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TV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을 이제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뭔가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은 김덕진을 쳤을 때 좀 더 잘 나오는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바꾼 사실을 다른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뭐 가나다를 검색하면 잘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뭐 아야어를 검색하면 잘 나와요라는 방식을 네이버가 바꿨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가 바꿨는데 그건 네이버가 스스로 바꿨으니까 네이버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아프리카나 아니면 판도라 TV 같은 데 알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 일주일 딱 300m 지났을 때 60km 실제 신호 위반 측정 결과에 과속 네이버 단속 TV 구간입니다. 동영상은 22% 정도 증가를 했고 반대로 아프리카나 판도라는 20에서 40% 정도 감소를 하는 이런 이제 추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사의 어떤 그 검색의 위력을 가지고 네. 룰을 바꾼 것들을 거기에 있는 선수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됩니다. 검색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뭐 자사 타사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겠다 이게 원칙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도 뭐 네이버 뉴스 관련돼서 국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자사타사 서비스 구분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제휴 및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공정위 결과로 보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네이버의 원칙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도 또 변경을 하든가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인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네이버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어떤 우리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다양한 형태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개선을 한 거를 마치 조작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 자체가 항상 블로그도 그렇고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불법이 생기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공정위에서 지금 증거로 얘기하고는 이메일이나 녹취록이 그냥 정상적인 기존의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행위지 이게 조작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접점이 이건 공익을 위해서 한 일시 결코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분명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으로 해서 수익이랄지 소득이랄지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양측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요? 네,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네이버가 이러한 기간 2010 이제 온라인 쇼핑 검색 서비스를 2003년에 시작했고 2012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이제 거기에서 플레이어로 들어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을 봤더니 네이버가 그런 검색을 어떤 그 알고리즘을 뭐 예를 들어서 변경했다라고 이후에 오픈마켓 점유율이 네이버가 5%였는데 지금은 21.1%로 4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네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바꿨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 페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우리가 저렴한 수수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높인 것이지 이게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데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감 바로 직전 6일 날 이게 나온 얘기이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됐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7일날 이제 첫날 이제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거의 분위기는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에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이제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죠. 8일 네이버 쇼핑을 담당하는 이제 이윤숙 대표가 직접 나왔는데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는 네이버가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개도 하면서 입점도 하기 때문에 직접 경쟁하는 위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네네. 쇼핑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리 우리는 쇼핑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 심지어 향후에는 법적 소송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표현 중에서 이제 선수 겸 심판 네. 이라는 그런 표현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외국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구글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2017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3조 3천억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 사상 최고액이었고요. 근데 여기까지 결정 내리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계속 이제 EU에서 구글의 사업 방식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세계 매출액에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소송 중인데, 구글 입장에서는 원래는 구글 쇼핑이 마치 네이버처럼 네이버 쇼핑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구글 쇼핑을 아예 별도의 회사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벗어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EU에서 얘기했었던 이 과징금의 어떤 네네. 범위, 그리고 거기에서의 오랜 조사, 그걸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사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입장에서도 이거는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과 정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구글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소비자의 편의성이냐 아니면은 어떤 조작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기다 아니다 라고 그냥 잠깐 이벤트성으로 넘어가기보다는 EU처럼 좀 꾸준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정확하게 검증을 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이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를 읽는다. 정보를 잡는다. KBS 1라디오 서기철의 시사본부. 토요일과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뉴스 속 법률. 뉴스 속 범죄입니다. 오현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매일 뵐 수 있었으면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다운의 재판이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 누락으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이희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가지고 증권방송에서 출연하고 주식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이희진이 자기가 사는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수억 원을 목도하는 수입차 사진을 SNS에 올려가지고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고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미리 사모은 특정 회사 주식을 모를 거라고 이렇게 허위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몰래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거두고요. 네네.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았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돼가지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속된 것보다도 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그게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희진 씨 부모님 집을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을 살해하고 부모님 집에 있던 현금 5억 원하고 내재승용차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김다운은 이 부모님들한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주장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강도살인 혐의 등이 있다고 봐가지고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김다운이 1심 재판 받고 이번에 2심 재판을 했는데 이게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김다운은 1심 재판을 받은 결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다운이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재판을 진행한 건데요. 최근에 이 2심 재판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뭐 유죄나 무죄 그리고 형량이 무기징역이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으나 뭐 재판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재판을 해라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설명하신 대로 2심 재판을 할 때 이희진 김다운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이런 물어보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범인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얘기 안 하면 뭐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법원에서 형사재판 시작하기 초기에 피고인한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건지 의사를 물어보고요. 서면으로 확인서까지 받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다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이희진 부모님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고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 김다운이 이희진 동생에게도 이렇게 강도를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거든요. 그게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되면서 1심 재판을 할 때 이게 뒤늦게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기소된 강도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미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여부를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건이 합산된 거이기 때문에 후에 들어온 동생에 대한 그런 혐의도 국민참여재판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됐던 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당연히 확인을 했었던 건데 뒤에 추가 기소된 건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하자가 있다고 약 해서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이제 배심원 있는 그 재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008년부터 형사재판 1심 재판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 선출한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형량이 어느 게 적정한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거기 구속되지는 않지만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끄는 그런 시끄러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형량 감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노리고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받아서 감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까?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은 일반 법관이나 형사재판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굉장히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최근에도 그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60대 주부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경우에도 피해자인 그 주부들이 남편을 살해했을 때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자, 김다운의 재판은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그 두 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는데 동생 이희진의 동생을 또 살해할 생각을 갖고 모의를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병합이 되면서 하는데 초반에 두 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거냐는 의사를 물어봤지만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서 그게 절차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시 1심으로 돌아온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다운 대상 재판은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재판은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1심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다운이 원하는 대로 국민참여 재판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게 네.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재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항상 진지하게 신중하게 수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2심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 안내서도 주고 재판 절차에서 구두로 피고인한테 확인을 했던 경우인데도 이제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법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감정이나 여러 가지 선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절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형사 재판은 그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금하는 인생이 자꾸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유무죄를 떠나서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재판의 절차 위반으로 해서 파기환송되는 이런 사례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벌석 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고인이 이제 소지불명 돼가지고 도망 다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속 재판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석 자리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법정형이 징역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그래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10년 이상 가는 중요한 건데 본인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근데 가끔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다시 1심 재판을 처음부터 해라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형이 중하다 혹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그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은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반드시 변호인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서 너무 사건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가끔 깜빡하고 이렇게 그냥 변호인 없이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상급심이 올라왔을 때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하면 징계받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네. 또요? 그리고 또 이제 판사님이 한 명이 하는 단독 재판부가 있고 세 명이 모여서 하는 합의 재판부가 있거든요. 이것도 범죄가 중한 경우 형량이 높은 범죄일수록 합의부에서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취지인데 이것도 가끔씩 이제 중한 범죄인데도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는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예전에 왕왕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1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김다운은 그러면 다시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2심 재판에서 1심 다시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1심으로 다시 간다면은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징역이 1심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제 2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운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 방향을 바꿔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군요. 예, 아무래도 자기는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잃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자기가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김다운은 그 수사 단계부터 자기는 억울하다 그랬거든요. 공범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도주를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그 공범들이 살인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심원들한테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은 또 많이 걸리고 그러긴 1심, 2심 그 3심까지 가는 건 똑같잖아요. 또 처음부터 예, 그렇긴 시작하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루 이틀 사이에 재판을 쭉 연달아서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심원들 시간을 계속 오래 빼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재판 자체는 금방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서기철 있어본부 토요일 순서 이제 끝곡 준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화사의 노래 멍청이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반 과속